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개운치 않다는 말 많이들 아시죠?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한 게 거북하고 몸이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가 시큰하고 저린 느낌도 있고 뻣뻣하고 무겁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아픈 것 같고요. 이런저런 증상들이 얘기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치료를 이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팔다리가 저리다, 저릿하다, 시큰하다, 무릎도 그렇고 몸이 붓는 것 같다, 관절이 뻣뻣하다. 몸이 개운치 않음을 얘기할 때 특히 저릿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가 짐작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증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린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비증 하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요. 비증에 이제 비라는 게 이제 절일 비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비증이란 건 어딘가 이제 흐름이 잘 막혀서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대개 보면은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바람이라든지 찬 기운이라든지 습한 기운이라든지 또 열 같은 기운이 들어와 갖고 우리 몸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들어와 갖고 이제 기혈의 순환인 경락의 흐름을 막아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또는 통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린다, 마르다, 감각이 이상하다, 마비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저린 증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팔다리가 저리고 관절도 뻣뻣하고 붓기도 하고 몸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비증은 여러 증상들을 포함하나요? 그렇죠. 이제 비증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증상은 아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든지 이런 저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여기저기 통증이 쑤시고 아픈 이런 경우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바람과 같은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생긴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아주 극심하게 통증이 있거나 경련이 있거나 관절이 뻣뻣하거나 이런 경우는 찬 기운이 들어와서 생긴 거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몸이 무겁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무거운 것처럼 몸이 무겁고 붓는 것은 이제 습한 기운이 들어와서 생긴 거라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그럼 한의학에서의 비증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제 대개 비증이라 그러면 이제 증상들이 저리고 뻣뻣하고 붓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뼈 같은 것들이 시리고 저리고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일종의 기혈 순환이나 흐름에 장애가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혈의 순환이나 흐름에 장애가 있는 질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기혈하면 좀 기가 뭐고 혈이 뭐고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관념적으로 기혈이 뭐다라는 건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근본적인 물질이 바로 기하고 혈이거든요. 이게 서로 이제 분리될 수는 없는 관계고요. 기라는 것은 이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 에너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게다 보니까 이제 기는 따뜻해서 나쁜 기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전체적인 순환을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기가 막힌다. 기운이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혈이라는 것은 이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피보다는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하고 전체적인 기능들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에 뭐 피부가에 핏기가 없고 창백해 보면 네. 혈색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혈이라는 건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경락과는 어떨까요? 대개 이제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제 오장육부와 또 사지 관절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망과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철도로 보면 경부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네.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저태 사지 관절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통로는 이제 뭐 기나 혈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에다가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흐름이 막히거나 또 순환이 되지 않으면 뭐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 아프거나 뭐 저리거나 붓거나 또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기혈의 순환이 안 된다는 건 혈액 순환과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되게 이제 기혈 순환하고 혈액 순환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하고 서양 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뭐 결국은 인체를 순환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의미가 좀 다른데요. 네. 뭐 혈액 순환하면 이제 서양의학적인 관점에 보면 심장에서 혈액을 전신에 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라는 앞에 말한 기와 혈이라는 어떤 물질들을 경락을 통해서 전신에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네. 뭐 혈액순환이나 혈액의 흐름이 막힌 것을 넘어서 네. 우리 몸의 전체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뭐 기의 흐름이 정체된 것까지 포함하는 조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보는 혈액순환은 대개 이제 혈액 요 관점에서만 보는 순환이고요. 네.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혈 순환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피와 그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기를 포함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비증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비증의 원인은 아무래도 한의학에서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네.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우리 몸에서 바람이라든지 찬 기운이라든지 네. 습한 이런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이제 허한 상태를 타고 들어오는 상태가 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풍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우리가 이제 풍비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쑤시고 저리고 이곳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행비라고 해요. 네. 마치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비슷한 거고요. 또 이제 차가운 기운이 왕성해지는 것은 이제 차가운 한비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주로 일정한 부위가 아파요. 그래서 뭐 통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요런 경우는 뭐 따뜻하게 해주면 또 훨씬 더 낫겠고요. 네. 우리가 찬 기운이 강하면 나무들이 이제 얼고 또 굳거나 뻣뻣해지잖아요. 네. 이거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습한 기운이 왕성해지면 뭐 습비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로 무겁고 저린 감각이 어떤 일정한 부위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보면 습기가 많으면 비가 많이 오면 뻣뻣해지고 퉁퉁 부어버린 것처럼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바람, 찬 기운, 습하고 나쁜 기운 이런 것들로 나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로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추론하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디가 아프다는 통증뿐만 아니라 네. 그 통증이 뭐 쑤시냐, 찌르냐, 뭐 시리냐, 붓느냐, 뭐 열이 있느냐, 네. 뭐 소화가 잘 안 되느냐, 그리고 뭐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체력이 어떠냐, 네. 뭐 식욕이 어떠냐, 잠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붓고 아프고 뭐 저리고 뻣뻣하고 마비감까지 다양한 증상을 모두 느끼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붓고
붓고 아프고 저리고 뻣뻣하고 뭐 심지어 이제 마비까지 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어요. 또 모든 증상을 동시에 그리고 또 같은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 단순히 근육통이나 뭐 혈액순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좀 네. 더 복합적인 원인이나 어떤 진행된 상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신경이 압박이나 손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통하는 느낌이나 저린 느낌이나 이런 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주로 뭐 이런 신경 압박은 뭐 근육을 긴장해서 또 통증이나 뻣뻣함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디스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증상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날은 뭐 통증이 심했다가 음. 어떤 날은 뭐 저림이 더 심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또 마비감은 다른 증상들에게 비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네. 뭐 통증이 있거나 붓고 있거나 뻣뻣하거나 저린다는 것은 대개 뭐 초기에 기능적인 문제나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마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손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뭐 단순히 어떤 피곤함이나 뭐 컨디션이 떨어져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날의 이제 몸의 상태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날씨라든지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렇죠. 이건 많이 관련이 있죠. 네. 원인에 따라서 찬 기운과 바람과 그다음에 습한 기운과 관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의 통증하고 또 여러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잖아요. 비가 올려나 봐. 네. 무릎 쑤시네. 얘야 빨래 네. 걷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기분 탓은 아니고요. 네. 이거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이나 흐린 날에는 대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관절은 관절낭이라는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는데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강의 압력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혈관이 수축되면서 네. 관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관절의 통증 말씀하셨지만 이제 증상을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과도 연관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붓고 저리고 아프고 뭐 뻣뻣한 거는 흔히 이제 근골격 질환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 다루는 증상하고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뭐 근골격 질환은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인데 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죠. 네. 뭐 한의학에서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라고 본다면 서양의학자는 뭐 국소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요. 네. 또 한의학은 아무래도 기혈순환의 문제, 오장육부의 어떤 문제, 또 외부 환경의 문제들을 또 관점을 갖고 병의 원인을 찾는다면 네. 뭐 서양의학 쪽에는 뼈나 관절이나 인대나 근육의 어떤 손상 같은 거, 염증이라든지 신경 압박에 더 보게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목표도 조금 달라지죠. 한의학에서는 아무래도 불균형된 걸 균형 잡아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길어주는 거라면 네. 뭐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특정 부위에 구조적인 문제, 염증을 줄여주거나 뭐 신경 압박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고 뭐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두 서양의학과 이제 한의학이 증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치료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 근골격 질환을 다루는 것이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로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분을 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진단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아무래도 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근골격계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해도 원인은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근육이 단순히 긴장해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원인이 다르면 당연히 이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진단해야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갔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이 있으면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다른 관절 질환과도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붓고 저리고 아프고 뻣뻣한 거는 여러 관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만 가지고 섣불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네. 섣불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혼동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네. 근데 원인이 조금 다르고 나타나는 주요 증상도 퇴행성 관절염은 그야말로 많이 써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네. 좀 쉬면 낫는 거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또 많이 생기고요. 네. 아무래도 동반되는 증상들이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나 뻣뻣함 외에 전신 증상은 거의 없지만 이런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신경이 압박되거나 뭐 섬유근육통이나 이런 형태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치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침 치료가 기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치료는 뭐 대개 발병 초기에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나쁜 기운이 들어와 생기는 거니까 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체된 게 풀리니까 기혈순환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 기운을 보충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치료 방법을 쓰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뭐 1침, 2구, 3약이라 해서 침뜸 약물 치료가 그다음에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추나 치료나 뭐 운동요법들을 이제 하게 되지요. 네. 그렇다면 침은 증상을 느끼는 곳에 놓는 건가요? 침은 이제 단순히 증상이 있는 그 부위에만 놓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한약이라는 것은 전신적인 조절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몸 전체의 어떤 기혈순환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부위에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아프면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다가 주변에서 침을 놓는 거고 네.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부위와 조금 떨어진 부위에 있는 경혈에 침을 놓는 거거든요. 이게 경락이라는 것과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자극을 해서 전신적인 순환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허리가 아파도 손이나 발에 어떤 특정 부위에 놓는 경우도 있고요. 뭐 머리가 아파도 손등 같은데 뭐 이렇게 침을 놓게 되는 거죠. 네. 이 비증이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급성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걸 잘 회복이 안 되면 만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대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증이 생기면 치료하고 나면 괜찮다 하고서 네. 더 치료를 안 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거는 사실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고 병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침 치료가 기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침 치료에 약침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침 종류도 다양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침이라는 건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거다 보니까 네. 길이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굵기도 달라질 수 있고요. 침의 모양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뭐 얇은 침도 있고 그다음에 두꺼운 침도 있고 네. 뾰족한 침도 있고 칼 모양의 침도 있고 그거는 네. 막 병이 어떤 부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약침요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건 침의 효과하고 약물의 효과 또 한약물의 효과들을 또 동시에 보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침요법을 쓰면 치료 부위에 약물이 주입되는 거니까 치료 효과도 아무래도 빠르겠고요. 네. 입으로 사실 그 약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봉독 약침 같은 것들이죠. 네. 이게 관절 염증도 없애주고 손상된 어떤 연골도 보호하고 네.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네.
자, 침 외에 진행하는 또 다른 치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안의원에서는 아무래도 뭐 뜸 치료도 하죠. 이건 온열 자극주니까 몸이 찬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네. 또 부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부항아 보이면 피를 뽑아서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것들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네. 뭐 약침도 있고 한약도 쓰게 되죠. 뭐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시켜주기 위해서 뭐 탕약이라든지 뭐 가류약이라든지 환약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뭐 한의사들이 손이나 또 신체 일부를 이용을 해서 뼈를 맞추거나 뭐 관절이나 근육들을 뭐 밀고 당기면서 네. 불균형된 거를 균형 잡아주는 추나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하게 되죠. 네. 그런 치료 외에 또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다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대개 이제 생활 습관으로 첫 번째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 흐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냉탕, 온탕 들어가는 냉온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균형 있는 식사,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흐름에 좋지 않는 게 기름진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은 체중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의 습열 같은 것들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뭐 적당하게 운동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네. 그 다음에 술, 담배 끊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앉아 있을 때나 뭐 책을 보거나 사물을 보실 때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또 운동이 아주 좋은데 뭐 관절을 최대한 움직여주는 운동도 좋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근력하는 운동도 중요하죠. 네. 일단 식습관 강조를 하셨고요. 이제 관절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운동하라고 그러면 너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관절염이 있거나 평소에 관절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죄를 겁을 먹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오히려 관절 건강에는 좋거든요. 이제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에 어떤 가해지는 부담이 운동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고요. 네. 또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뭐 혈액순환을 좋게 되니까 아무래도 연골의 영양분도 공급하고 관절이 유연하게 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을 해도 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런 관절에 좋은 운동은 뭐 수영이라든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걷기 운동이죠. 네. 그래야지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도 강화되고, 또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자전거를 하거나 뭐 네. 맨손 체조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운동하는 중에 관절이 통증이 느껴지면 네. 즉시 멈추고 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운동이 좋다고 참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렇죠. 관절에 손상을 줄 수가 있지요. 네. 좀 혈액순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나 차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차는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어떤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특히 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 또 관절이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따뜻한 성질의 것들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생강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뭐 계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목이 불편하고 고개가 잘 안 돌아가나 이럴 때 계피차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 네. 몸이 아주 찬 사람들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인삼차나 뭐 대추차 같은 것도 좋고요. 네. 마늘 같은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해로운 어떤 찬 기운과 그다음에 습한 기운을 내는 데는 뭐 쑥 같은 것들이 도움을 될 수가 있죠. 네. 뭐 절인 증상이나 부기가 심할 때 좀 증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의 문제나 신경이 압박됐거나 또 부종이 생기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자세 바꾸는 운동이 뭐 앉아서 오래 있거나 아니면 다리 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러면 혈액순환에 상당히 장애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피하고요. 네. 너무 이렇게 붓는 게 심한 사람들은 오래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신으시고 네. 앞에 말씀드렸던 반신욕이라든지 냉온욕이라든지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같은 거 있죠. 지압 같은 거. 네. 특히 이제 발바닥에 있는 종아리 마사지나 발바닥의 용천이라는 부위를 마사지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음식은 아무래도 뭐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또 비타민 B군들 같은 경우 오메가3 들어가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증상이 심하거나 뭐 자주 재발을 한다면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죠. 네. 뭐 침뜸, 부항 이런 것들 해주시면 혈액순환 좋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용천혈 말씀하셨는데 좀 부기가 심할 때 가라앉힐 수 있는 지압점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용천이라는 부분이 좋은데요. 네. 발바닥에 있는 부분에 그 발을 싹 오므리게 되면 사람 인자 모양으로 딱 글자가 서 있는데 네. 그 중심에 있는 부위를 용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부위를 눌러주는데 이 부위를 눌러주는 것을 퇴근하고 오셔서 네. 그 부위를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샤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조금 강하게 해서 그 부위를 마사지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종아리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 부위를 위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고 붓기를 빼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인 증상, 한의학에서의 비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비만 해방이네요. 그러니까 평생 다이어트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비만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오늘 책에 그런 비법이 소개가 되고 네.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에 비만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뜨겁다 보니까 이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 네. 요즘 다이어트 치료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 주사형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이 GLP-1 계열 치료제가 네. 기존 먹는 약물에 비해서 혁명적인 치료법으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위고비를 네. 경험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출시된 2024년 10월 이후에 누적 처방 건수가 40만 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전체 비만약 가운데 약 30%를 처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비만약 매출로 따지면 올해 70% 이상 비중을 이 약이 차지할 거라고 그래요. 사실 앞으로 이제 먹는 약까지 GLP-1 계열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부작용 우려요. 예, 실제로 미국인 사용자 가운데 약 17만 명이 30% 정도가 1개월 안에 그리고 60% 정도가 3개월 안에 80%가 6개월 안에 약 사용을 중지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값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실제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 운동이 저하돼서 막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호르몬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뭐 갑상선 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비만 치료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만 해방이라고 하는 책은 비만에 대한 치료보다는 네. 왜 우리가 비만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비만 조장 사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비만 산업에 중독된 현대인들, 우리의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네. 우리의 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책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판단해서 치료에도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비만 약간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체지방률이 높으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고도 비만, 진짜 약을 드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당뇨 합병증 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가 아닌데도 비만 다이어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책은 그렇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뭔가를 먹을 때 정말 배고파서 먹는가? 라고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초가공식품이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고장냈고 비만이 이제 우리 몸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책은 전 미국 FDA 국장이면서 미국 공중보건의 영웅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캐슬러가 썼는데요. 네. 책을 통해서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체중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비만이 당연히 되고 있다라는 거. 아, 왜 현대인들은 계속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 걸까? 네. 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줄이는데 성공했더라도 다시 비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저자 똑같이 이런 스트레스와 싸워왔다고 그럽니다. 체중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알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길 반복했다고 그럽니다. 네. 10kg 줄였다가 10kg 다시 찌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필사적인 노력 끝에 체중을 빼면 다시 또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몸무게가 빠지고 늘었다 하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빠지면 기분이 좋고 살 것 같다가 늘면 다시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 장애가 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와 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공중보건의 영웅이란 호칭을 받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코비드19 대응팀에서 최고 과학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네. 그 2년 동안 네. 체중이 18kg 늘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평생 괴롭힌 이 체중과 비만의 수수께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는 다양한 약물들이 나오는데 네. 이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2030년이면 5년 남았습니다. 네. 성인의 절반이 비만에 이를 것이다. 아, 라고 경고하면서 네. 건강한 체중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체중의 수수께끼라고 하셨는데요. 살이 빠졌다가도 다시 찌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를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저자는 초조제 식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조제 식품이요. 예, 요건 조금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전 세계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지금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원인으로 저자는
초조제 식품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자는 초가공식품 말고 네. 초조제 식품이라고 책을 통해서 다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포뮬레이티드 됐다라고 해서 초조제 식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인간의 뇌 보상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조제라는 단어를 책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고도 기술로 가공된 초조제 식품은 소금, 설탕, 지방의 완벽한 조합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서 공허함을 채우고 네. 심지어 저자는 새로운 담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거죠.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초조제 식품이 네. 뇌의 보상 회로를 계속 자극해서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고 체중 조절 신경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네. 결국은 체중을 계속 끌어올렸고 체중 정착점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체중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성인기 내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한 초조제 식품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이제 비만은 우리의 기본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고도로 가공된 초조제 식품이 우리 뇌에 계속 지속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독 회로를 자극하고 있어요. 네. 계속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신경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아무리 우리가 각종 다이어트 방법을 동원해서 네. 살을 뺀다고 해도 다시 이 식품을 손에 대는 순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 지금 우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초조제 식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가공 식품이긴 하죠. 이런 음식을 먹을수록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게 새로운 담배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건데요. 저자는 1990년대 FDA 국장 시절에 담배 산업이 교묘하게 숨기는 니코틴의 유해성을 드러내서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공헌했던 인물입니다. 네. 저자는 당시 담배 산업과 마찬가지로 현대 식품 산업이 초조제 식품의 위험성과 중독성과 유해성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얼마나 편해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자극적인 맛입니까? 네. 이게 현대인들로 맛있죠. 하여금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체중 조절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자는 특히 어린이들이 이 초조제 식품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미 뇌에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갖춰지면 평생 동안 비만을 앓을 뿐더러 뇌의 호르몬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네. 다양한 문제와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저자가 분석하기에 이미 어린이들은 전체 칼로리의 67%를 초조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판매된 유아용 분유 가운데 약 절반에는 옥수수 시럽 고형분이 들어 있고요. 네. 초조제 식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 시럽이 함유된 분유를 섭취한 유아에게서 네. C펩타이드, 이게 인슐린 분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아, 그럽니다. 그렇군요. 당뇨가 어린 시절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제 식품이 어린이들에게 음식 중독을 유발하고 비만과 성인병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이미 비만 상태로 접어들었고 네. 이전에는 성인들에게만 나타났던 제2형 당뇨병도 어린이들에게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초조제 식품이 C펩타이드를 4배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술을 많이 드시거나 네. 또 살이 찐 분들에게 발생했던 지방간 질환이 어린이 5에서 10% 정도에게 미국 사례입니다. 네. 발병하고 있고요. 천식만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독성과 이제 심각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어린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비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저자는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해답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우린 여전히 비만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의학이 답해온 에너지 적자라고 하는 해답의 맹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신체에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가 에너지 적자를 감지하면 네. 향상성 시스템이 가동돼서 다시 식욕을 증가시키고 신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 몸은 체중 감소에 맞서 싸우도록 돼 있어요. 살이 빠지면 결국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의 구조라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체중이 1kg 줄어들 때마다 식욕이 하루에 95칼로리만큼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는 하루에 25칼로리만큼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네. 음식에 대한 갈망은 커지는데 몸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서도 대다수가 다시 감량 전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초조제 식품이 만들어낸 식품 산업의 어두운 진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제 식품을 이제 앞서 담배로 비유를 했고 이제 담배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결국은 식품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열쇠가 포만감에 있는데요. 저자는 이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뭐 요즘 다양한 어떤 이 포만감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자주 먹는다든가 좀 적게 또 수면의 문제 네. 또 뭐 요즘 뭐 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 가운데 사실 수면과 식욕은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면 박탈은 신경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보상 민감도를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도 뇌가 초조제 식품을 찾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군요. 책에는 네. 앞서 이야기했던 GLP-1을 비롯한 다이어트 약의 기제, 역사,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네. 저자도 이 약을 통해서 살 빼는 데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작용이 있어서 혈압, 혈당 많이 올라갔는데 네. 정상 범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오한을 경험했고 여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영양실조의 전조 증상임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네.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비만 해방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률의 고독한 항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